몸에 병이 생기게 되면 누구나 의사를 찾게 된다. 그때 누구나 실력 있는 의사, 좋은 의사, 허준 같은 명의를 만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좋은 의사를 고르려면 먼저 의사들의 세계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의대에는 어떤 학생들이 가게 되는가? 병들고 불쌍한 가난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박예십 투철한 학생들인가? 천만에 전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학생들이 간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도 특징이다. 그들이 의대를 지망하는 이유는 대부분 의사라는 직업이 돈도 잘 버는 직업일 뿐 아니라 주변에서도 부러워하고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비교적 안정되기 있기 때문이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수행하고자 의대에 가거나 혹은 제2의 슈바이처가 되고자 하는 학생은 정말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여서는 결코 안 된다. 의사 역시 사람들이 먹고 사는 수단으로 택하는 수많은 직업 중 하나를 택한 생활인이기 때문이다. 자, 그런 학생들이 의사 면허증을 받고자 치르는 의사고시는 어떤 내용일까? 모두 이론이다. 의대 졸업반 학생들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예상 문제 공략을 꾀하기도 한다. 실습은 대학 시절에도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의사고시에 합격한 뒤 거치게 되는 인턴, 레지던트 기간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돈은 얼마나 받게 될까? 의사 공부를 한 지 10년째 해당되는 전공의 4년 차일 경우 연봉은 2천만 원 수준이며 야간 당직 수당은 2만 원 선이다. 수련의 기간은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기에 제대로 책을 볼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다. 수련의 과정을 마친 응급실 야간 당직 의사의 월급은 많아야 3,400만 원 선이다. 인기 진료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에서 전문의 자격을 딴 30대 초 중반의 의사는 봉급 의사로 일할 경우 아주 잘 풀리면 연봉 1억도 받지만 실상은 그 이하를 받는 경우가 더 많다. 한편 이러한 진료 과목들의 특징은 노동 강도가 심하지 않을 뿐 아니라 24시간 대기할 필요도 없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눈치 안 보고 놀 수도 있다. 그러나 월급을 주어야 하는 운영자가 볼 때 나이가 든 의사는 젊은 의사보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오래 있을수록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하지만 이런 진료 과목들은 다른 과목에 비하여 개업이 손쉽다 때문에 의대 졸업자들은 너도 나도 인기 있는 진료 과목들의 수련의 과정을 지원하게 되지만 자리는 한정되어 있기에 경쟁은 치열하다. 때문에 그런 인턴 자리를 얻으려면 실력 이외에 여러가지 지저분한 것들을 동원하여야 될 수도 있다. 인기 진료 과목 전문의들의 인건비는 다른 과목들에 비해 높게 형성되게 되는데 보수가 넉넉하지 않으면 개원을 하고자 병원을 그만두어 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 대출금리가 쌀 때는 누구나 개업의 유혹을 느끼게 되기에 인건비가 상승한다. 반면에 외과 같은 경우는 노동 강도가 심하고 지원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른다면
그 어느 과목보다도 더 많은 보수를 받고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개인 독립하기가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50대 유명 외과 과장의 연봉은 최대 1, 2억 수준이다. 독립한 외과 의사들 절반 이상은 수술이 비교적 손쉬운 학문과 직장을 진료 과목으로 내세운다. 의사가 개원을 하는 데는 상당한 돈이 필요하다. 진료 과목에 따라서는 의료 장비의 가격이 만만치 않고 입지 조건이 좋은 곳들은 임대료가 상당할 뿐 아니라 선배 의사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개원 시 필요한 인테리어나 부동산 구입 혹은 임대에 필요한 지식도 약하다. 더군다나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품위 유지라는 명목으로 소비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적지 않다. 반면에 의사가 되기 위하여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투자를 남들보다 더 많이 하였다고 생각하기에 기대 수익은 높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의사들은 수련의 단계에서 이미 상당한 빚을 지는 경우도 있게 되고 연봉이 많아도 여전히 빚에 시달리기도 하며 개원을 하면서 엄청난 빚을 지기도 한다. 결국 그런 의사들은 그 빚을 한시라도 빨리 갚으려고 하다 보니 자연히 환자들로부터 돈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방법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만다. 그 결과 약을 한 번에 주어도 될 것을 진료비 수입을 늘리고자 매일같이 오라고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죄송하지만 출장을 가야 하는데 일주일치 약을 처방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한다.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예방적 차원에서 권유하는 별의별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게 된다. 결국 우리나라 제왕 절개 수술 비율은 전 세계 1위에 오르게 되고 서울 강남 어느 산부인과의 응급차는 사이렌 소리가 시색 울린다고 소문이 나게 되고 제왕 절개 수술을 시저리 안 섹션이라 하는데 의료계에서는 그 첫 글자만 따서 시색이라고 흔히 부른다. 제약회사들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건강보험공단에 거짓 청구서를 보내거나 의료 장비를 리스 회사를 끼고 구입한 뒤 다시 팔아먹는 의사들까지 생기게 된다. 그러나 거짓 청구서를 보내는 의사들 중에는 아주 일부이기는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들도 있다. 보험 적용 일수가 초과되는 가난한 환자를 위해 그 가족들 명의로 분산시켜 서류를 꾸며주었다가 나중에 비리의사로 낙인 찍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을 의사 선생님으로 무조건 믿고 따르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게다가 의사들은 자기들이 설사 잘못을 해 환자가 죽더라도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민형사상 어떠한 손해배상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수술 전에 요구한다. 불량품을 주더라도 고의는 아니고 최선을 다했으므로 불만 갖지 말고 돈을 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우선은 현행 의료제도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의료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는 웃기는 법 때문에 자본가들은 병원을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 종합병원의 수는 늘지 않으나 동네 의원이나 종합병원의 의료 수가는 동일하고 능력 있는 의사가 진찰하는 비용이나 초보 의사가 진찰하는 비용이나 보험 청구액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보니 사람들은 유명 종합병원으로 몰린다. 그리고 종합병원에서 의사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몰려드는 환자는 많다 보니
1시간 이상 기다리다가 3분 진료를 받는 것이 보편화되어 버렸다. 모든 국민은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복지 정책이 결국은 동일한 3분 진료라는 형편없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때문에 중병이 아니라면 종합병원보다는 개인 의원 혹은 개인 병원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개업의 일을 제대로 고르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건물 자체를 보아야 한다. 자체 건물이건 임대 건물이건 간에 나는 시설이 화려한 곳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실내에 수입 대리석이 붙어 있는 병원들은 건축비를 적정 이상으로 사용하였으면서도 적자가 난다고 징징 우는 곳들이거나 건축비를 빌미로 뭔가 구린내 나는 짓거리를 한 곳일 수도 있다. 나는 특히 대학병원들 중 건축을 화려하게 한 곳은 일단 구린 냄새가 나는 곳으로 의심한다. 내 아이들이 태어날 때 내가 택한 개인 산부인과는 처갓집에서 소개한 곳이었는데 아주 마음에 들었다. 17, 8년 전의 이야기지만 건물은 낡았고 입원실은 3류 여인숙 정도밖에는 안 되며 바닥 난방이 연탄을 피우는 새마을 온돌 시스템이었다. 병원 시설이 호화롭다면 당연히 의사는 병원을 꾸미는 데 돈을 처발랐다는 뜻이고 그 돈을 메꾸기 위해 환자의 건강과 재정 상태보다는 자기 호주머니 사정을 진료에 더 반영할 것이다. 화려한 병원일수록 수술을 권한다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 내가 택한 산부인과 의사는 자연분만을 권장하는 분이었다. 오래전 목 디스크로 내가 고생을 하였을 때의 일이다. 당시 그 분야에서 권리자라고 하는 어느 병원의 원장이 여러 중앙지에 글을 쓰고 자주 소개되었기에 일단은 그 병원을 찾아갔다. 명심해라. 어떤 의사의 글이 언론에 자주 나온다는 것은 그 병원 측에서 보도자료를 돌리거나 기자들과의 친분을 여러저런 방법으로 유치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어쨌든 그 병원에서는 즉시 수술을 권하였다. 하지만 그 병원의 건물 가격을 얼추 계산하여 보고 고용된 의사들의 수를 반영시켜 보니 그런 건물을 지으려면 수술을 엄청나게 해야만 했다. 나는 그 병원의 권유를 무시하였다. 다른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들을 만나보니 그 병원은 완전 상업적 수술로 알려져 있는 곳이었다. 결국 나는 국내에 나와 있는 관련서 4권을 구입하여 읽어보고 물리치료에 대해 알기 위하여 물리치료학 교과서도 구입하였다. 그리고 의사들이 디스크에 대해 이론적으로 배우는 내용이 몇 페이지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텐스라고 하는 저주파 치료기와 디스크의 압력을 감속시켜주는 목 보호대, 목을 당겨주는 기구가 부착된 침대 등을 종로가 의료기 상점에서 구입하여 자가치료를 꾸준히 하였다. 그리고 병을 고쳤다. 질병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하는 말, 그 병과 친구가 되어라. 그 병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내라. 둘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의사 개인의 소비 취향이다. 의사가 차고 있는 시계나 장신구가 호화롭다면 그는 많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그런 의사는 피한다. 그런 의사들은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서 이른바 예방적 차원에서의 갖가지 방법들을 권유하기 때문이다.
예전에 성균관대학교 정문 앞에 민내과라고 있었다. 그분은 웬만하면 약을 주지도 않는 분이었다. 진찰실에 있던 의자는 수십 년은 되어 보였고 의료기기들 역시 골동품 수준에 가까웠다. 나는 그런 의사를 생환의로서의 의사가 아닌 의료인으로서 의사로 존경한다. 셋째로, 의사의 나이를 보아야 한다. 젊은 의사를 나는 별로 신임하지 않는다. 의사는 기본적으로 임상 경험이 많아야 하는데 당신이 만난 의사는 수련 기간 동안 당신과 똑같은 질병을 가진 환자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의사일 수도 있다. 요즘 웬만한 안과들이 너도 나도 라식이나 라섹 수술 전문임을 표방하는 것을 볼 때 도대체 나는 레이저 수술 기기를 누구를 상대로 얼마나 실습하였기에 저렇게 자신있게들 덤벼드는지가 궁금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나이가 많으면 새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음도 고려하라. 적지 않은 의사들이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라. 넷째, 의사 앞에서는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물어봐라. 의사들 중에는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학교 모범생 타입이 꽤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라. 불친절하게 비춰지는 의사들 중에는 정말 실력은 있지만 성격상의 이유로 인해 사회적으로 다정다감한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권위적으로 비치기도 하지만 외향적인 면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줄 뿐이다. 그런 의사들에게는 환자가 먼저 말을 많이 걸어보고 많이 물어봐야 한다. 즉, 의사가 답변을 하면서 말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라는 말이다. 다섯째, 자기만의 비법이 있다는 말을 하는 의사는 양이익은 한이익은 모두 절반은 도둑이라고 생각하라. 어느 한 의사만 알고 있는 비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예전에 용하다고 알려진 어느 한 의사가 있었는데 환자들이 바글바글 됐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웬만한 한약재마다 스테로이드제를 섞어 주었기에 반짝 효과만 있었고 부작용이 상당하였다. 여섯째, 중병일수록 절대 어느 한 의사의 말만 듣지는 말아라. 그 의사가 유명 대학병원 고참의사라고 할지라도 그렇다. 반드시 두 군데 이상의 비슷한 임상 경험을 가진 다른 의사들의 의견을 들으라. 어떤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음포를 놓는 병이 다른 병에서는 전혀 다른 진단 결과가 나온 예를 나는 여러 번 보았다. 반대로 몸에 특별히 이상한 곳이 없다는 소견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갑자기 죽어버리는 경우조차 하나둘이 아니었지 않은가. 물론 의사들은 환자들이 의사 쇼핑을 다니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래도 다른 의사의 말도 들어보아라. 전혀 다른 진단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말이다. 일곱째, 첨단 검사시설이니 뭐니 하는 것도 좋지만 한의사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시도해라. 둘째 딸아이가 초등학교 학생 시절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기 시작했다. 잠을 자다가도 머리가 아프다고 울면서 호소하곤 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종합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갖가지 지겹도록 다 받았다. 결론은 육체적으로는 이상이 없으니 소아정신과로 가라는 것. 그래서 혹시나 해서 동대문 근처에 있는 한의원을 찾아갔다. 거기서 한의사가 딸아이를 이리저리 10분 정도 만져보고 내린 진단 결과는 칼슘 부족. 딸아이는 얼마 후 웃음을 찾았다. 그러나 양이가 고칠 수 있는 병을
한의에서만 매달리는 바람에 병이 커진 경우도 나는 많이 보았다. 양의와 한의를 세계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균형을 잡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덟째, 자격증을 구분할 줄 알아라. 전문의는 말 그대로 어느 한 진료 과목을 전공으로 한 사람이며 별도의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이다. 일반의는 일반적 진료 과목을 골고루 다 진료하는 의사이지만 일반의도 성형외과를 진료 과목으로 내걸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하는 성형외과도 있고 일반의가 수술하는 성형외과도 있게 된다.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라. 그리고 의학 박사들은 수없이 많은 질병들 중 어느 특정한 병을 하나를 연구해서 학위를 받은 것이다. 그 병이 아닌 다른 병들에 대해서는 전혀 박사가 아니라는 말인데도 사람들은 의학 박사를 무슨 신통방통 허준으로 믿는다. 아홉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도 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들과 다정하게 손잡고 보험회사를 등쳐먹으며 병원을 운영하는 곳들이 있다. 이런 곳에 당신이 다른 이유로 인해 가게 된다면 멀쩡한 환자도 환자로 둔갑시키는데 당신 같은 환자 호주머니를 안 털어내려고 할 리 있겠는가? 이런 의사들 중에는 상해 진단서를 당신에게 유리하게 발부해주는 고마운 의사가 있을 수도 있다. 한의사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주로 값비싼 보약을 계속 먹으라고 유도한다. 열 번째, 가족 중 누군가가 특이한 병에 걸렸지만 당신이 만난 의사는 그 병에 대해 교과서에서 한 페이지 정도 배운 것이 갖고 있는 지식의 전부일 수도 있다. 그 정도 지식은 당신 역시 찾아볼 수 있는 것임을 믿어라. 그러므로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필요하다면 의학 서적도 살펴보아라. 영어 실력이 있다면 같은 병을 앓았던 사람들의 경험담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병이 희귀한 것이라면 반드시 유명 종합병원으로 가라. 그래야 그 병에 대해 치료한 경험이 있는 의사를 만날 수 있다. 11번째, 특수 클리닉 간판에 지나친 신뢰는 갖지 마라. 미국에서 클리닉이란 그저 외래 진료소라는 의미일 뿐이지 특정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라는 말이 절대 아니다. 한국에서도 클리닉이라는 말이 어떤 세분화된 분야에서 특별한 면허를 취득한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곳은 결코 아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서의 클리닉들 중 일부는 그 분야의 환자들에게 과도한 기대치를 불어넣어 고가의 진료비를 받아낸다. 다른 의사들도 비슷한 치료를 충분히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환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한 분야에서의 클리닉은 그런 상업성이 배제되어 있음도 알고 있어라. 끝으로 부모님이 중병에 걸렸을 때는 반드시 역할 분담을 해라. 모든 자식들이 우르르 다니는 것은 전혀 현명하지 못하다. 제 아무리 효자라고 할지라도 조만간 모두 지치고 만다. 참, 중국 여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들르는 곳이 무료 진료를 내세운 병원들인데 여러가지 한약재를 판다. 그 한약재들은 같은 가격으로 한국에서 훨씬 질 좋은 재료로 구할 수 있음도 알아두어라. 2022 모든 비보험 치료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수 치료나 충격파 치료 같은 정형외과 비보험 치료들을 나는 크게 신뢰하지는 않는다. 정확하게 병의 원인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대형 병원으로 가야 하고 그곳에서 가능한 한 경험이 많은
의사의 진료를 받아라. 대형 병원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다른 진료 과목으로 이전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그 담당 의사가 누구인지 사전에 체크한 후 진료를 받는 게 좋다. 일단 진료를 받고 난 뒤에 담당 의사를 바꾸는 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병 치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면 전공의들에 위한 매뉴얼들을 찾아봐라. 큰 병원에서는 내과 매뉴얼, 외과 매뉴얼 등을 출간하며 서점에서 살 수도 있고 도서관에서도 볼 수 있다. 고령화가 빨리 된 일본에서 공부한 송영동 박사가 일본의 임상 지식을 번역한 무릎 통증 같은 서적도 있다. 독자들이 보내온 메일들을 보면 정신신경과 혹은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리상담사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이기에 논외로 하지만 임상심리사 같은 국가 자격증의 경우에도 의문표를 붙인다. 독자들이 알려준 내용을 근거로 할 때 극단적으로 말해서 시간당 상담료를 챙기려고 피상담자를 계속 내원토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장학 사업을 할 때 일부 중고생들이 6개월 이상 정신과 상담을 받는 비용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그 사례들 역시 나로 하여금 불신감을 키우게 만들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